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로스쿨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소위 제2차 개정 안에 포함된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될 때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학교에 있는 만큼 좀 자유롭게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규정 조문은 37조의 2입니다. 이 37조의 2의 신설 배경은 2차 개정안 입법 예고에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되고 또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 또 이를 통한 개인 행동 예측, 평가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일관된 의사결정 등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인에 대한 낙인, 차별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이 내재하고, 또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화된 처리에 의존한 결정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규정의 신설 배경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신용정보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규정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소위 자동화 평가 결과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나 그 방향은 이 37조의 2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규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배경은 소위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의 로드맵에 따른 그러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국과 EU의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년 3월 말에 한국과 EU가 그동안 한 4년 동안 수행된 협상 결과로서 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개념적으로 이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그리고 프로파일링, 이 두 개념 사이의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을 놓고 그동안 정부 또는 전문가들은 보통 프로파일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규정에는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GDPR은 22조 관련 조문 제목에도 프로파일링이 들어가 있고, 또 규정 내용에도 프로파일링 들어가 있고, 또 4조의 정의 규정에 프로파일링을 별도로 또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7조의 2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7가지 법적 근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7가지 항입니다. 원래는 이제 6개 호인데 이번 2차 개정안에 또 새로운 호가 법적 근거가 추가가 돼서 7개 경우에 자동화 의사결정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는 자동화 의사결정을 행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그 거부, 이의제기,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소위 대응권을 가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1항 규정이고요. 2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주체의 이러한 요구, 즉 거부, 이의제기, 설명 등의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3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동화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7조의 2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률과 시행령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상당한 양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법률에서의 37조의 2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에게 자동화 의사결정의 존재, 그리고 여기에 수반된 로직에 관한 소위 의미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화 의사결정이 뭐냐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조문에 의하면은 정보 주체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법적 효력 또는 생명, 신체, 정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이것을 저도 그 법에서도 자동화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동화 의사결정을 행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그 거부, 이의제기,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 의사결정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 의사결정의 핵심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결정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GDPR, EU, 유럽연합의 이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을 보면은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이라 해서 그 solely, 그러니까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의 의미는 뭐냐? 그거는 사람이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즉 그 결정의 과정에 인적 개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보 주체에 대한 그 자동화 의사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자동화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고 또 정보 주체에게 생명, 신체, 정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이 법적 효력이라 함은 개인의 공적 또는 계약적인 법적 권리나 그의 법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생명 등 중대한 영향은 이러한 법적 효력과 균형을 맞추어서 사소하지 않고 부정적 영향을 가지는 결과를 의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서는 이 법적 효력과 생명 등 중대한 영향 사이에 소위 상호성, 어떤 그 수준의 상호성을 의미하는 그런 이 규정이 어구가 없습니다. 근데 GDPR의 경우는 정보 주체에 관한 법적 효력 또는 정보 주체에게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과 이러한 생명 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같은 수준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정보 주체는 소위 어떤 한 내용의 대응권을 가지느냐? 이 37조의 2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우선 대응의 권리는 전체로 보면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설명 그리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거부를 포함해서 이의 제기, 설명 등의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7조의 2는 법 제15조 1항 3호, 1항 5호, 1항 6호, 1항 7호 하는 식으로 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인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경우는 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두 번째는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네 번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의제기도 설명 등 할 수 있는데 이 거부권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가 과연 의사결정, 즉 자동화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심각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새로 신설된 그 15조 1항 7호가 뭐냐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된 경우인데, 이럴수록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즉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해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허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직접 담당자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15조 1항 7호 새로 추가되게 되는 이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법 58조 1항에서 이 소위 개보법의 실제법적 규정에 해당하는 3장부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 이 경우는 소위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른으로서 충분히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거부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정보 주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러한 거부라는 대응권을 행사할지 또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편 세 가지 경우에는 거부권을 제외하고 이의제기, 설명 등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지는데, 첫 번째가 15조 1항 1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5조 1항 2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5조 1항 4호에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경우에 정보 주체의 동의,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로 봐서 어느 정도 정보 주체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볼 수 있고, 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는 우리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한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근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자동화 의사결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7조의 2에 7가지 경우를 기본적으로 자동화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4가지 경우에는 거부권을 주고 3가지 경우에는 거부권을 제외한 다른 대응권을 준다라는 것을 보면은, 저는 전체로서 정보 주체에게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이 대응한다라 한다면은 정보 주체가 어떠한 내용까지를 알아야 되는가, 설명을 요구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소위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권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37조의 2항과 3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되는데,
그런데 이제 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3항에서는 자동화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과 절차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 정보의 문제입니다. 사실 프로파일링을 포함해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다시 말해 민감 정보가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7조의 2는 이 자동화 의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를 15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 그 조문만 놓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의 처리는 23조에서 별도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37조 2가 민감정보까지도 포함하는지 그 적용 범위가 포함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자동화 의사결정에서 이 민감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GDPR하고 이 2차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를 하면은 GDPR은 우선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프로파일링을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자동화 의사결정의 법적 지위는 GDPR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법, 그리고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7가지 중에서 4가지 경우는 거부권을 주고 3가지 경우는 거부권을 주지 않아서 그런데 과연 거부권을 줬다 해서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GDPR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그들 표현에 적합한 suitable measures에서 적합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정보 주체에 대한 소위 디폴트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민감 정보를 놓고 보면은 GDPR은 명시적으로 특별한 조건을 요구를 하면서 이 민감 정보도 이 자동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런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를 포함할 것이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를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수집, 처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이용 둘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의사결정은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소위 AI, 알고리즘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그 결과로서 정보 주체가 또 혜택을 보고 그러한 과정에 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 현재의 그 개정안에서의 규정으로 놓고 본다면 정보 주체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보다 편의가 주어지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중에서도 프로파일링이 현실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에 관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그리고
자동화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다면 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7조의 2가 도입되는 취지는 따릅니다만 이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전체로서 금지. 하지만 세 가지 경우에 법에 따르거나 정보 주체가 어느 정도 그 개입이 되는 그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식이 돼야 되고, 또 정보 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적 개입을 어떻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그러한 그 적합한 조치 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입법 기술의 문제인데, 그 자동화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7가지 경우를 조문으로서 15조 1항 1호부터 15조 1항 7호까지로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37조 2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만약에 만에 하나 7가지 경우가 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7가지 경우를 세세히 30조 2의 규정에다가 조문으로서 구체화하는 것이 수범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로서는 네이버 이진규 이사님,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은정 부연구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이진규입니다. 네, 오늘 발제 굉장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이와 같은 권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GDPR이라고 하는 전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기반해서, 또한 아까 이와 같은 규정을 우리 법제에 도입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적정성 결정에 대한 고려사항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연 GDPR과 우리나라에서의 법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GDPR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조문을 보면은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라는 점을 굉장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인간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 차가운 코드에 의해서, 그런 코드가 내린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중대한 영향을 받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자 하는 철학적인 사상이 내재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아까 법 제정 관련된 배경의 설명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단순하게 정보 주체가 거부, 이의제기, 설명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주체에게 새로운 권리 하나를 단순하게 더 부여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권리를 받아들일 때 얼마만큼 철학적으로 고민을 했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게 반드시 우리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에게 설명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DPR 같은 경우는 설명 요구권에 대해서는 법 본문에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리사이틀에만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틀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은 없고 해석이나 규준의 틀만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유럽에서도 법에 강제하고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설명 요구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옳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볼 만한 지점이고 명확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법문을 구성을 하면서 생각을 좀 덜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명시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에 기반한 자동화 의사결정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노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명시적인 규정이 좀 뒷받침돼서 혼란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 프로파일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두고 있지 않지만 GDPR은 아티클 4의 4를 통해서 명시적인 정의를 두고 있는 것도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링에 정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 안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의와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었었는데 각각의 정의도 다르고 규제를 하는 범위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까지 규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로 결론이 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만 좀 던지고 사회적으로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좀 혼란을 남겨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의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지금 2차 법 개정안에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과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차 개정안에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좀 배제하고 나중에 3차 개정에 넣던가 아니면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념 규정 또는 규제에 대한 범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다시 좀 진행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와 관련해서 재처리가 있으면은 재처리 요청이 있으면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재처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낯섭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이와 같은 개념이 정의 조항으로 도입이 되어 있지도 않고 재처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영어로는 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의미일 텐데 재처리를 요구하면은 기존의 알고리즘의 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똑같이 넣어서 나온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서 재처리를 했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특히나 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변수의 변화를 줘가지고 재처리를 하는 게 과연 다른 정보 주체와의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재처리라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재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옳은 재처리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도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캐터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윤입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 초에 이루다라는 챗봇을 출시를 해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를 직접적으로 겪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도 받고 지금 이제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떤 실제로 딥러닝 기술을 만들고 제품을 출시한 어떤 경험, 이슈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세션 주제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인데요. 저는 해당 조문에 대한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둘러싼 그 주제를 포함해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혹은 소프트웨어라고 통칭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들이 기존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많은 일들을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어느 정도로 발전할지, 어떻게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원칙 같은 것들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만큼 불확실하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일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앞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업 측면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어떤 규제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어떤 기술이 실제로 발전하고 제품화되면서 그 현상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좋은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불확실하다고 모든 것을 열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듯이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거나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의 경우에는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충분히 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도 사실 이러한 큰 흐름에 저는 엮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결국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발전할수록 자동화 의사결정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해도 인간이 개입하는 것보다 같거나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간 무분별하게 자동화 의사결정이 도입이 된다면 그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혹은 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 신체, 정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가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람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완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어떤 편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사람도 여러 가지 실제에 근거하지 않은 편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이 만약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더 객관적이고 성능이 좋은 혹은 편향되지 않은 의사결정이 점점 더 가능해진다면 혹은 반대로 사람이 개입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향을 가중시키거나 의사결정의 퀄리티를 떨어지는 어떤 도메인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은 함께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결국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의 퀄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이 충분히 좋고 인간 혹은 인간 이상으로 좋고 또 그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부당한 편향이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어떤 편견을 담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다면 이 각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 모델의 퀄리티나 편향을 어떻게 검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에서 사실 신용정보의 자동화 평가 이슈 또 좀 다루고 있는데요. 신용평가가 대표적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자동화 의사결정에 신중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게 또 사회적으로 좋을까? 이런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신용이나 대출 시장이라는 게 그 해당 개인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어떤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일 텐데요.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이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혹은 반영할 수 없었던 여러 요소들을 반영하고 기존에 사람이 개입했을 때는 이 사람은 대출을 안 갚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숨은 신뢰성을 회복하고 오히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측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출을 받는 쪽이나 해주는 쪽이나 사회적으로 모두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물론 새로운 알고리즘 자체가 여전히 뭐 잘못된 편향이나 팩터를 고려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 그런 알고리즘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대출 주체들에 의해서 활용이 된다면 어떤 알고리즘의 허점은 다른 알고리즘에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알고리즘의 성능이 올라가고 더 좋은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알고리즘의 적용이 특히 더 조심하고 제한돼야 하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중대한 도메인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거나 독점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는 특히 이런 제한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공개와 설명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법에서도 자동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딥러닝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설사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해도 실제 그 알고리즘 내에는 그냥 숫자 그 어떤 벡터들의 모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별 케이스, 이 케이스는 왜 이렇게 결정했어? 라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고리즘이 충분히 퀄리티가 유의미하게 좋은 것인지 혹은 그 알고리즘에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향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테스트 데이터 형태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한 어떤 테스트 셋이나 체크리스트를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사실 사람도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게 100% 사실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무의식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요. 사실 뭐 유명한 실험 중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후에 판결이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데 판사한테 물어보면은 배고파서 그렇게 했다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중시하기보다는 실제 행동 데이터와 테스트 셋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은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와 두 분 토론자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자동화 처리 부분을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개정안에서 대응권을 새롭게 도입하는 데에 따르는 의의와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특히나 입법 기술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할 쟁점 몇 가지를 나누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에 대해서도 데이터 유통에 초점을 둔 기존의 그 통제권 중심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하는 통제권 중심의 논의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데서 이제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소위 인공지능 서비스로 대변이 되는 이런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분야에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이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데서 이런 새로운 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변화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규제 효과, 동전의 양면이겠지만 정부 주체의 권리 보호의 효과가 어떻게 기대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쟁점을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그 데이터 처리 과정과는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그 투명하지 않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상실할 수 있는, 조금 상대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는 결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향상을 시킬 것인가,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범위의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영향평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영향평가가 이러한 그 개인정보 자동 처리에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쟁점에 나가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기존의 뭐 GDPR 규정을 참고를 했다지만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왔고, 또 국내법으로서는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신용정보법에서 이미 이 자동화된 정보 처리에 대해서 특별법 차원의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GDPR과의 비교,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그 신용정보법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입법기술 차원에서 어떠한 성격의 권리가 도입됐는지를 확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R 22조의 경우에는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원칙적으로 이 자동화 처리에만 의존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그 법적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러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요건 하에서 적용을 허용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일종의 예외의 예외로서 자동화된 민감 정보 등의 그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에 대해서도 배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에 비해서 저희 이제 개보법 개정안에서 37조 2에 들어온 규정은 사뭇 다르기는 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일단 크게 첫 번째로는 거부, 이의 제기, 설명 등의 요구권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문헌적인 해석에 충실히 보자면은 일단 뭐 설명 요구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GDPR에는 그리고 그 거부권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제기도 요구에 걸리고 설명은 물론 요구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형태로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거부를 요구했을 때는 배제, 그리고 이의 제기를 요구했을 때는 재처리, 그리고 설명 요구했을 때는 설명과 같은 그런 대응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위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이제 법적인 권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에서도 충분히 소개가 되었지만 우리 이 개정안에서는 민감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고, 프로파일링 역시도 정의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소개해 주신 대로 민감 정보는 당연하게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프로파일링은 배제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해석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보호의 강화된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는 민감 정보는 별도의 차별적인 그 접근과 보호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우선 말씀드리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 역시도 그 자동 처리의 전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더라고 해서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자동 처리를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평가 차원에서도 좀 GDPR과 우리 법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흔히 전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리사이틀 71 문단에서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이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절차, 조치 등이 요청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문단에서는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개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의 필요성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거부권이라든지 22조에서 들여온 권리의 취지가 이제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권리 규범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행위 규범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실체법적인 지위의 권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이제 개보법 개정안 37조의 2에서 보시면은 이 투명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자동화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 사망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한 논의를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이 법 33조에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 영향평가 자체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노력 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신용정보법에서 들여온 규정과 비교를 하자면 우선 이 신용정보법에서는 거부를 요구하거나 배제할 권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권리를 크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설명 요구권이고 하나는 이의 제기입니다. 근데 둘 다 개인 신용평가 회사 등이 적절한 그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 가능한 요건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할 수는 있겠지요. 기관 입장에서는 상거래 관계 설정 유지 곤란 등의 경우에 또 고려하여 그 요구들을 거절을 할 수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보자면은 개보법 개정안 제37조 2와 비교했을 때 설명 요구나 이의 제기에 대한 거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법 등의 개별법 규정이 결국에는 추후에 개보법 37조의 2가 도입이 되더라도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부권도 그렇겠지만 설명 요구권이나 이의 제기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그 분야별로 설명이 요구되는 범위나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권리의 내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불가피하게 그 개인정보의 성격이나 자동화 결정 분야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법률상 권리의 내용과 그 범위가 차별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지점에서의 의문점을 공유드리고 이 의문점과 관련해서 추후에 지금의 개정안이 조금 더 수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응권의 성격과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37조 2에서 보장하는 거부, 이의 제기, 설명 등의 요구권이 과연 내용상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실제적 권리가 아닌 절차적 권리로서 규정한 것은 이른 권리 보장 절차나 추후에 위반했을 때 제재 수단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될, 거절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존하기 때문에 권리 보장 수준은 아무래도 조금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개인정보 자동 처리 분야나 특히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는 분야 그리고 개인정보 유형 등을 차별적으로 고려를 해서 거부 요구권이 아니라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나 상황 등에 대한 고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설명 요구권이나 이의 제기 절차 요건을 좀 구분해보는 그런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민감정보와 관련해서 민감정보 자동 처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37조 2에 근거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겠는가, 그 보호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디까지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를 기초로 한 자동화 처리에 대해서도 원칙과 예외가 그 규정상 명확하게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비해서는 여타 개인정보에 비해서 민감정보에 대한 강화된 법적 보호가 23조에 있는 것을 볼 때 그 원칙을 견지를 하고, 또한 자동화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그 개별 결정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민감 정보에 기한 그런 자동화 처리 결정에 대해서 뭐 동의의 근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과 가명 정보와 관련해서 특정한 뭐 통계 연구 목적에서 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느 쪽이든 적절한 정보 주체를 보호하든 아니면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필요한 조치들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따로 논의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GDPR과는 좀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영향평가인데요. 이 개보법 제33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지능정보기본법,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인데요. 그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주체가, 영향평가의 주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공공기관의 장이고 지능정보 서비스 영향평가도 국가 및 지방 지자체이기 때문에 둘 다 공공부문 주도의 영향평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체가 민간 부문에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의무 를 지는데 불과하고, 오히려 지능정보 서비스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판단을 해서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도 재량껏 그 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광범위한 영향평가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추후에 공공부문에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와 관련된 그에 기초한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특히나 이 항목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능정보 서비스 영향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그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간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 또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양측의 거버넌스 역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추후 입법 기술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은정 부용우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이제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를 도입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려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토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던 박노영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근본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자동화 의사결정이 현실인 점에서, 그렇다면은 이 자동화 의사결정,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를 중심으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 현상이 우리 정보 주체 개인들한테 특히 인간의 존중을 포함한 어떻게 정보 주체 개인을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37조 2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말씀드렸고 또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어느 정도 또 개선될 여지도 있을 것 같고 또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근본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주제에 대한 진행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